옛날 옛적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양반촌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이 참판댁이었지요.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소들대문 앞에는 늘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이 참판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집안의 형편이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참판의 외아들인 이선비는 글재주는 뛰어났으나 벼슬에 대한 욕심이 과했던 탓인지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거듭되는 낙방은 젊은 선비의 마음을 좀먹었고 그의 얼굴엔 그늘이 짙어졌으며 집안 살림은 바닥을 모르고 기울어만 갔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인 서부인은 18배 시집아 어느덧 25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옥처럼 하얀 피부에 맑은 눈매를 지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는 미인이었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가난의 무게 앞에 날이 갈수록 빛을 잃어갔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해진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풍성하던 밥상은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초라해졌습니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서방님은 오늘도 글방에만 틀어박혀 계시니. 서부인은 텅 빈 찬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에 남은 쌀은 한 줌도 채 되지 않았고 장독대에 간장과 된장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극에 달하자 많던 하인들은 하나둘 삭슬 요구하며 떠나갔고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이선비와 서부인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머슴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6척이 넘는 장신의 어깨는 산처럼 넓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 길가에서 굶주리던 것을 이 참판이 거두어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참판은 그를 아들처럼 아꼈기에 집안이 기울어도 돌쇠는 은혜를 잊지 않고 남아 충성을 다했습니다. 돌쇠야. 오늘은 밥을 지을 쌀이 없구나. 이 한 줌 남은 것으로 서방님 상이나 차려드려라. 나는 괜찮다. 서부인은 마지막 남은 쌀을 긁어모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배고픈 것쯤은 익숙하오니 마님과 도련님 먼저 드시옵소서. 그의 말에 서 부인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돌쇠는 비록 그를 읽지 못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사람들로부터 바보 돌쇠라 불렸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내일이면 정말 먹을 것이 한 톨도 없을 텐데. 서 부인의 한숨소리를 들은 돌쇠는 마당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장터에 나가 쌀을 좀 구해오겠사옵니다. 무엇으로 쌀을 구한단 말이냐? 이 집에는 이제 팔 것도 없고 돈도 한 푼 남지 않았거늘. 서부인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어쩐지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반드시 쌀을 구해오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돌쇠는 머리를 극적이며 해진 집신을 고쳐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부인은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선비는 글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과거 시험에 낙방한 후로는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홀로 책만 파고들었지요. 식사 때가 되어야 잠깐 나와 밥을 먹고는 다시 글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여보, 진지라도 드세요. 몸이 상하면 어찌합니까? 서부인이 글방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날이 저물고 마당에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돌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서부인은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의 별만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내일 아침은 정말 굶어야 할 판인데. 그때 대문 밖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부인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돌쇠가 무언가를 짊어진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쌀을 구해왔사옵니다. 돌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짊어졌던 쌀자루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루는 쌀로 가득 차 묵직했지요. 서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쌀이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소인이 산에서 구해왔사옵니다. 돌쇠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서부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에서 쌀이 날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그것을 따지고 있을 겨를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쌀 2말 정도 되옵니다. 2마리라니 보통 집 식구들이 한 달은 좋게 먹을 양이었습니다. 지금의 형편에는 너무나도 귀한 양식이었지요. 고맙구나, 돌쇠야. 내 덕분에 며칠은 끼니 걱정을 덜게 되었구나. 서부인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서부인은 서둘러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차려 이선비의 글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선비도 문을 열고 밥상을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밥이 있구려. 어디서 구했소? 돌쇠가 구해왔다오. 어서 드세요. 이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밥을 먹고 다시 글방 문을 닫았습니다. 서부인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밥 덕분에 서부인은 편안히 잠이 들었지만 꿈자리는 뒤숭숭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서부인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돌쇠가 구해온 쌀로 지은 밥은 이상하게도 달고 기름진 맛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녀에게는 그저 고마운 밥이었습니다. 돌쇠야,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서부인이 부르자 돌쇠가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계속해서 밖을 내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리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야? 아니옵니다, 마님. 소인은 이만 나가 보겠사옵니다. 돌쇠는 서둘러 밥상을 물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부인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의아함이 깊어졌습니다. 문득 그 쌀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산에서 구했다는 말은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쌀은 밭에서 나는 것이지 산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혹시 어디서 훔쳐온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서 부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돌쇠의 뒤를 밟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돌쇠가 다시 집을 나서자 서부인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돌쇠는 마을을 지나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혹시 누가 따라오는지 연신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폈고 서부인은 나무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이나 산을 오르자 돌쇠는 작고 외딴 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부인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묘지 앞에는 초라한 상복 차림의 여인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슬픔으로 창백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작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받아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 부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질투와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먹던 여인은 도시락을 다 비우고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꾸러미를 꺼내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받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오시겠소?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서 부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 내일도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돌쇠는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 부인은 그가 지나간 후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기척을 느낀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방금 전 돌쇠라는 사내와 함께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아, 당신이 돌쇠의 주인이시군요. 여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저를 아시오? 돌쇠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답고 현명하신 마님에 대해서요. 여인의 말에 서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대는 누구시오? 왜 이런 험한 곳에 홀로 계시는 것이오? 제 이름은 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무덤의 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라니요? 옛 제 아버지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이제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소희의 말에 서 부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100일 동안이나 이런 곳에서 지냈다니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어찌 돌쇠와 알게 되었소? 제가 며칠 동안 굶주려 쓰러져 있을 때 돌쇠가 저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매일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돌쇠에게 건넨 꾸러미는 무엇이오? 비단입니다. 제 아버지는 비단 상인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비단을 장터에 팔아 쌀을 사오는 것입니다. 이제야 서 부인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가 쌀을 구해오는 방법, 그리고 산에서 구했다는 말의 의미까지도 말이지요. 그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소? 아버지는 한때 큰 부자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니. 이씨 성을 가진 양반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여 전 재산을 빼앗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소희의 말에 서 부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씨 성,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 이선비의 성이었습니다. 혹시 그 양반의 이름을 아시오?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그가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서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소희가 말한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마님께서 왜 사과를 하십니까?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아니요. 나는 그 이씨 양반의 아내요. 서 부인의 고백에 소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마님이 그 사람의 아내라고요? 그렇소. 내 남편이 그대 아버지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면목이 없소. 서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일입니다. 소희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 부인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한 듯 이선비의 글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이선비는 밥상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요즘 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돌쇠가 구해오고 있어요. 비단을 팔아서. 비단. 그놈이 어디서 비단을 구했단 말이오? 소희라는 여인에게서 받은 것이에요. 서 부인의 말에 이선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소희.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서 부인은 어제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선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비단 상인의 딸이라고 했어. 예, 아버지는 100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선비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군. 그래서 내가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한 것이었어. 하늘의 벌이었던 게야.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나는 큰 죄를 지었어. 소희의 아버지, 그 비단 상인의 재산을 내가 속여 빼앗았어. 이선비의 고백에 서 부인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욕심 때문이었어. 과거에 계속 낙방하자 초조해졌고 빨리 부를 얻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정말 몰랐어. 이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이것이 모두 내 죄에 대한 벌이라 생각했어. 여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소희에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의 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말에 이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렇소. 당신 말이 옳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하오. 오늘 당장 소희를 찾아가겠소. 이선비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비는 나오시오. 사또의 명의시다. 대문 앞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사또께서 나를 부르시오? 따라오면 알게 될 것이오. 어서 관하로 갑시다. 이선비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서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으러 가는 것뿐이요. 저녁이 되자 돌쇠가 창백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도련님께서 관아에 잡혀가셨는데 알고 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구나. 아니옵니다. 마님. 그것이 아니옵니다. 도련님께서 잡혀가신 이유는 소희 아가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때문이옵니다. 살해라니. 그 말에 서 부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방님은 재산을 빼앗았을 뿐 살인을 저지를 분이 아니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리 말하고 있사옵니다. 누군가 비단 상인의 시신을 다시 파내어 보니 독살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 부인은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와 돌쇠는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그곳에는 소희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소희 아가씨, 내 남편은 결코 그대의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신에서 독살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관아 안에서 사또의 신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비. 내 놈이 비단 상인의 재산을 탐내 그를 독살한 것이 아니냐. 바른 대로 고하라. 사또. 저는 재산을 속여 빼앗은 죄는 인정하나 결코 독살하지는 않았습니다. 맹세코 사실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모두 너를 가리키고 있다. 내일 아침 내 놈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사또의 말에 서 부인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돌쇠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님,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쇠는 소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희 아가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선비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원한을 살 만한. 그러고 보니 이창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오랫동안 경쟁하던 비단 상인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가 우리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그 이창록이라는 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쇠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부인과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돌쇠가 한 사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이창록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이창록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그를 독살했소. 그 자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소. 내 가게를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오. 그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 밖으로 나온 사또와 포졸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진범이었구나.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하옥하고 이선비를 풀어주어라.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이선비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그는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 아가씨,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그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요. 이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겠소.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모든 원한은 있고 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선비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남은 생을 자신의 죄를 씻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빼앗았던 재산을 소희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소희는 그것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양했습니다. 돌쇠의 제안으로 그들은 주인이 없던 마을 서쪽의 땅을 함께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와 서부인, 돌쇠, 그리고 소희는 함께 땀 흘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로를 도우며 조금씩 농사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척박했던 땅은 그들의 노력으로 푸른 생명이 자라나는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밭에는 풍성한 결실이 맺혔습니다. 마을 이장은 그를 아는 이선비에게 마을 학당의 선생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쳐달라 부탁했고 이선비는 기꺼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서부인은 약초를 배워 아픈 사람들을 돌봤고 소희는 아이들에게 비단 짜는 법을 가르쳤으며 돌쇠는 자신의 농사 지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것이 정말 놀랍지 않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굶주림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돌쇠 덕분이요.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었소. 모두가 고마운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닙니다. 소희는 그저 마님과 도련님께 입은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선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돌쇠야. 자네가 우리에게 준 것은 은혜를 갚는 것 이상이었네. 자네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그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그들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서로의 빛을 나누며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몰락했던 양반가의 사람들이 우직하고 마음 따뜻한 머슴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